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성불교연구원 원장 이태승입니다. 예, 오늘은 그 일본 근대불교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요. 도쿄대학 인도철학 성립의 의미, 폐불회석 극복의 상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하는 이 강의도 앞서 그 일본 근대 불교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처럼 오늘 강의도 이전에 한번 강의를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것으로서 그 첫 화면에 있듯이 개정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내용을 조금 보완을 했고, 대체적으로는 같은데요. 조금 보완을 했고, 조금 좀 이렇게 그 들으시는 분이 조금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그 하는 그 강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우리가 첫 번째 그 도쿄대학에서 인도철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시작된 그런 어떤 경위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그 인도철학 불교 강의로서 그런 인도철학 이런 그 강의가 대학에서 설치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오늘 이런 강의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1879년 도쿄대학 설립 2년째 개설된 불서 강의가 1881년 인도 철학의 이름으로 바뀌어 이후 교과목, 전공과정, 전공학과로서 명칭이 이어져 오늘에 이른다. 이렇게 인도 철학으로 명명된 불서 강의의 강자 개설은 메이지 초기 발생한 불교 탄압인 폐불회석의 흐름에서 보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본 강의는 메이지 유신을 성공적으로 이끈 메이지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불교를 탄압했고 이것에 대해 불교계는 어떻게 대응하였기에 불교 탄압의 장본인인 메이지 정부가 만든 도쿄대학에 불교 강자가 생기게 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도쿄대학의 인도철학의 성립은 메이지 초기 불교 탄압의 극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내용이 오늘 그 강의의 그 주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그 메이지 정부, 그 명치유신을 그 성공적으로 그 성립시킨 메이지 정부의 종교 정책을 보면은 이 메이지 정부는 신도 국교화 정책을 펼쳤던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고유의 그 신도를 국가의 종교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정책인데요. 이것은 천황제 국가의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서 신도 국교화 정책을 수립했고요. 또 각종 포고령을 통해서 신도 중심의 종교 정책을 실시했고, 따라서 이것은 이제 그 명치 이전에 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국교인 불교를 부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메이지 정부는 구체적으로 신도 중심의 종교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신불 분리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통적인 신불 습합을 부정하는 그런 어떤 그 정책이 되겠는데요. 이때 신도와 불교를 이렇게 구분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신사와 또 사원을 분리하는. 그래서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 지역에 사찰이 있거나 신사가 있는 그것이 이제 막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을 아주 그 분리해서 이렇게 그 분리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 신도 국교 정책이 시작됐는데요. 요 폐불회석이라는 이 말은 뭐 말 그대로 부처를 유폐시키고 석존을 훼손한다는 불교 탄압의 그런 용어가 되겠는데요. 메이지 초기 신도 국교화 정책에 의해 전개된 불교 탄압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메이지 정부가 공포한 신불 분리령에 의해서 전개가 되어지고요. 따라서 이런 신불 분리령의 이런 어떤 구체적인 포고령에 따라서 전개되어지는 그런 어떤 불교 탄압의 구체적인 사례는 사찰의 파괴, 사원의 통폐합, 승려의 환속, 사찰 문화재 파괴, 그 다음에 전통적인 그런 어떤 불교의 그런
그 장례 절차가 아니라 신도에 의한 장례가 실시되는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1868년 그 명치유신이 일어나는 그때부터 1877, 10여 년간에 걸쳐 일본 각지에서 불교 탄압이 전개되는데, 특히 이제 1872년 한 68년부터 한 5년 정도 기간인데요. 1872년 불교를 신도와 동등한 종교단체로 인정하여 설치된 교부성이 생기는 시점까지 격렬하게 전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 신불불령의 뭐 원문들인데요. 요 신기사무국 165호, 그다음에 태정관령 196호 이런 데 의거해서 이제 신불불리령에 의한 배불 해석이 전개가 되는데요. 신기사무국 165호 요 내용은 뭐 요런 내용이에요. 이번 근본 왕정복고 구패를 일소하기 위함에 있어 전국 대소의 신사에서 승려 형태로 별당 혹은 사승의 무리라 일컬어지는 자는 환속시켜 물러나게 하고, 만약 환속의 의뢰에 사정상 지장이 있을 때는 신고하고 또 그것을 잘 이행할 지킬 것,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신사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스님들을 별당, 뭐 사승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별당 사승을 신사에서 이제 물러나게 하고 또 환속시키는 이제 이런 어떤 그 포고령을 이렇게 내리고요. 또 196호 이런 데서는 그 절이 이제 대체적으로 신사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서 그 이제 신사로서 그 독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신사를 이제 정확하게 그런 어떤 그 역사를 적어 보내라 하는 내용인데요. 중고 이래 어떤 권연 혹은 우두천왕지류 그 밖에 불교 용어로서 신의 호칭을 삼는 신사가 적지 않았다. 어느 것이나 그 신사의 유서를 상세하게 써 빨리 제출해라. 그리고 이제 불상으로서 신체를 삼는 신사는 다시 바꾸도록 해라. 뭐 이런 내용으로 신불불리령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패불 해석의 그런 어떤 사례들인데요. 특히 이제 그 명치유신의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사츠마라는 지역하고 조슈라는 지역, 이 사츠마, 이 가고시마, 오늘 그 가고시마에 해당하는 사츠마 번에 여기에서는 번 전체의 그 절, 1066개의 절을 다 폐사시키고 2964명의 그런 스님들을 다 환속시키는 이런 어떤 그 강제적인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조슈번이라고 하는 오늘 야마구치 시모노세키가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도 427개 절을 폐사시켰고, 사도국 같은 데서는 뭐 500개의 절을 80개 절로 합사시키고, 그다음에 도야마번 같은 데서는 일종일사령, 그러니까 하나의 종단은 한 사찰만 갖도록 하는 그런 어떤 포고령에 의해서 370개의 절을 8개로 이 폐합사하는 영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실질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그 강제적인 그런 일이어서 이거는 아마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토 그 뭐 정확하게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 교토 나라 흥복사 5층 탑 같은 경우가 이제 그 5층 탑을 당시 거기를 지키는 스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당시 돈으로 25엔으로 이렇게 이제 팔렸다고 하는데, 아마 25엔 정도 되면 이제 오늘날 돈으로는 한그 만행 정도, 10만행 정도, 10만행 그 정도 될 거. 그래서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00, 뭐 100여만 원? 뭐 그 정도 될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아주 싼 가격에 이 절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매물로 나왔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이고 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례로서 요 패블 해석 자료집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패불 해석의 구체적인 이제 불교 탄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일본의 그런 어떤 야후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런 사진들이거든요. 뭐 목이 잘렸거나 이렇게 이제 좀 뒹구는 뭐 그런 이 불상들인데, 사실 그 일본은 그
불교를 존중하는 불교의 나라라고 일컬어져서 일본에 가면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이제 그런 패불 해석에 이런 영향이 남아있는 이런 절들, 또 이런 어떤 그 영향이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일본 그런 야후에는 상당히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8년에 이제 이런 나온 책인데요. 불교 말살 뭐 이런 책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패불 해석과 관련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명치유신이 일어나면서 그 명치 정부가 신도 국교화 정책으로 패불 해석을 실시를 했는데, 사실 뭐 불교계도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불교계도 그 에도 막부 그 거의 한 260년 그 기간 동안 국교 역할을 했던 불교계도 이제 나름대로 대응을 하는데요. 그 대응이 가장 대표적인 그 몇몇 사건을 보면 제종 동독 회맹이라는 어떤 이런 연합체를 결성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명취신이 일어나는 그해 12월에 교토에서 결성을 해서 도교로 이제 이게 확대가 됐는데, 전 종단 차원에서 그런 연합체로서 불교 탄압 시기, 불교계 대응을, 불교계 구체적인 그런 대응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제종 동독 회맹,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제종 동독 회맹과 결부시켜서 이 시마지 모쿠라이라고 하는 정토 진종의 스님이신데, 이 시마지 모쿠라이가 굉장히 그 큰 역할을 그 하셨던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메이지 정부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그 건백서라든가 뭔가 의견을 제출하고 불교의 입장을 이렇게 옹호하는 뭐 그런 내용을 많이 이렇게 그 건의했다고 하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 이시마지 모쿠라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부성이라고 하는 그 메이지 한 5년 정도 이후에 이제 불교를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신도하고 대등하게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생겨난 종교 담당하는 부서가 이 교부성인데요. 이 교부성이 생겨난 이후에 불교계에서 이제 이런 뭐 대교원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그 주장을 하는데, 그런 설립과 탈퇴 운동 뭐 이런 것도 이루어나고요. 그다음에 메이지 그 유신 이후 그 10여 년간 불교계의 줄기찬 그런 대응으로 불교 탄압이 서서히 극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랬을 때 이제 1879년 도쿄대에 불서 강의가 이렇게 개설되는 이런 그 구체적인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건이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불서 강의가 개설되는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불교계 입장에서는 패불 해석 극복과 불교 부활의 그런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인도 철학과로서 인도 철학으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제종 동독 회맹에서 이렇게 이제 8가지 주요한 목표를 제시를 해서 이제 여러 종단들이 같이 이제 여기 합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여기 보면 8가지가 이제 왕법과 불법은 분리할 수 없다. 또 기독교를 깊이 연구해 비판하고 배척한다. 또 자기 종파의 가르침을 담은 책자를 잘 연구한다. 그다음에 유교, 불교, 신도를 잘 정립시키고 잘 갈고 닦는다고 하는 건, 또 자기 종파의 오래된 폐단을 없애는 것, 새로이 학교를 세워 잘 운영한다는, 그리고 각 종파에서 인재를 잘 등용한다는 것, 각 지역의 사람을 잘 가르치자 한다는 이런 그 주요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요. 이런 속에 이제 그 여러 종단들이 세운 학교, 요 총행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학교도 세워요. 그래 이 학교에 이제 강사 중에 한 분이 그 불서 강의, 도쿄대학에서 불서 강의를 담당했던 하라탄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 그 각 종파에서 인재를 등용한다고 하는 이런 인재 등용으로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 난조 분유, 정토진종 그 대곡파의 그 스님으로 그 영국 옥스포드에 유학을 이렇게 시켰는데, 이런 어떤 인재를 잘 기르고 등용시키는 이런 입장에서 난조 분유를 그 유럽에 유학시킨 이런 것도 이제 제종 동독 혁명의 구체적인 활동으로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마지 모쿠라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시마지 정토진종 본원사파, 서본원사파의 스님으로서 큰 역할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 초기 신도와 불교의 그런 어떤 전개에 관련된 내용을요, 저의 그 책, 패블 해석과 근대 불교학 성립에서 제가 이렇게 표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표에 뭐 신도와 불교 이런 입장인데, 하여튼 그 메이지 5년 그 명치 유신 이후에 교부성이 설치되는 이 메이지 5년 사이에는 불교에 대해서 관리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 신도와 관련된 단체는 국가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뭐 공직 부처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그 아주 세밀하게 뭐 일종의 이제 공무원이죠. 공무원 여기 담당 신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요 교부성부터 해가지고 이제 각 전개가 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명치 초기에 이런 어떤 종교적인 많은 그 혼란들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신도는 국가 신도라고 해서 또 뭔가 이렇게 새롭게 국가와 결부돼서 전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신앙을 전제로 하는 이런 어떤 종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내무성의 그 신사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국가 또 내무성의 종교국이라고 하는 이런 국으로 나뉘어져서 종교를 담당하는 그 부처가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 국가 신도가 이제 이렇게 설립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도쿄 대학에서 인도 철학이 성립되는 의미를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메이지 초기의 그런 패불 회석을 극복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메이지 초기의 그런 신도 국교화 정책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불서 강의, 인도 철학이 아니라 신도학과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오는 가운데 불교계가 기독교 사상을 대응할 수 있는 철학적 종교로서 새롭게 이해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노우에 엘리오 같은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많은 책을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또 불교를 재활시키는 그런 책들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메이지 초기 불교 탄압 속에 도쿄대학 인도 철학은 불교 전 종단이 후원하는 상징적인 그런 학과 또 상징적인 그런 어떤 교과목 뭐 이런 어떤 것으로 간주가 되어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샤쿠 소엔이 그 1921년 샤쿠 소엔의 인도 철학 제2강자는 불교 전체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후원을 해서 만든 그런 그 인도 철학 그 불교의 강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학으로서 인도 철학이 대학에서 강의됨으로써 다양한 과학적 방법으로 동아시아 한문 불교권의 사상과 문헌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알려지고 산스크리트 불교 문헌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고요. 또 불교가 패불 해석의 탄압에서 벗어나 일본 사회에서 종교적 전통과 학문적 그런 교학을 뿌리내리는 실질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도쿄 대학에서 인도 철학 그 불서 강의 교과목에 의해서 인도 철학이라는 그런 교과목 또 나중에 이제 전공학과 또는 독자적인 학과 이렇게 생겨나는데 그 인도 철학이 그 만들어지고 전개되는 그런 의미를 한번 조금 더 그 이전의 불교 탄압인 패불 해석과 결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명치유신 이후에 근대화의 기점이 명치유신 을 기점으로 해서 불교 탄압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사실과 거기 불교 탄압을 극복하려고 했던 불교계의 그런 많은 노력을 이제 우리는 이런 그 일련의 그런 과정에서 알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도쿄 대학의 인도 철학, 불서 강의 인도 철학이 생긴 것은 그런 불교 탄압을 극복한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도쿄대학 인도철학 성립의 의미 강의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한 개정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